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용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법안에 대해 깊은 고민 끝에 제2요구안을 제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 11명 가운데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새 내용이 담긴 재협상안을 만들자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여권에서 특별조사위 구성이 독소조항이라고 강변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지난 29일 오찬회동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도심을 가르는 철도가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을 양극화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당 운영 구상 등을 밝힙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4월 10일 총선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찾는 날로 규정하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안보, 저출산 대책 등 경제와 평화,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소폭 올렸습니다. IMF는 어제 발표한 1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OECD와 같고 2.2%로 전망한 정부, 2.1%로 내다본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소폭 높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석 달 전 예상보다 0.2%포인트 높은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3월 금리 인하 여부인 만큼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월 기준금리는 현재 5.25에서 5.5% 동결이 유력합니다. 이번 회의의 방점은 금리 자체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있습니다. 메시지의 뉘앙스를 통해 오는 3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반반에 가깝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 힌트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며 물가 안정 흐름을 보여준 건 이런 기대에 힘을 실어줍니다. 반면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3%로 시장 전망치 2%를 크게 웃돈 건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신중론의 근거가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사실은 경기가 둔화되고 좀 침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경기가 계속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지난달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한층 보수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인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와 함께 이번 주 나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과 미국 고용 지표도 향후 시장과 금리 흐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온라인으로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세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전세 대출도 온라인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시중은행이 만든 앱을 통해 금리를 비교한 뒤 기존보다 더 싼 신규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나야 하고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고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서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2분의 1이 도과한 이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먼저 시행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갈아타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청액은 14영업일 만에 3조 원에 육박하고 지난해 5월 말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규모는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승인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이자율이 평균 1.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자가 좀 단 1%, 0.1%라도 좀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갈아타기 흥행으로 은행권 대출금리 경쟁이 치열해져 서민 이자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데다 받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서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4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받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아 타이거즈를 후원하는 커피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감독은 억대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22년 6월 김 전 감독이 업체 회장을 만나 선수단 유니폼에 부착하는 견장 광고를 제안했고 한 달 뒤 업체 측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감독에게 수표로 6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2022년 8월 기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뒤 업체 광고를 유니폼에 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김 전 감독이 장 전 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구속영장 심사 전은 물론 영장 기각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감독님, 업체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혐의 어떻게 서명하셨을까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윤 의원이 수수한 금품이 6천만 원으로 액수가 크고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뿌리는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홈쇼핑이나 케이블 TV 업체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떼먹고 잠적했다는 제보가 YTN에 접수됐습니다. 300명 넘는 상담원들의 체불 사태가 우려됩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케이블 TV 업체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반정민 씨.
난데없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반 씨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보험료를 몇 달째 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 차례 항의에도 납부를 미루던 업체 대표는 최근 잠적했고 실종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고객센터를 맡은 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업체와 고용계약도 끝났는데 5년 동안 일한 퇴직금 1,600만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퇴직금이라는 게 어떤 분한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거. 체불임금을 최대 70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잠적해 못 받은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민사소송뿐입니다. 그 소송용 확인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근로감독관님한테 요구를 해서 그걸 받고 그거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지금은 최선인 것 같거든요. 이 업체는 유명 홈쇼핑과 케이블 TV 업체 등 전국 각지에서 고객센터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소속 상담원만 300명이 넘는데 도급 계약이 끝나면 이들도 업체를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어 자칫 수십억 원 규모 체불 피해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계약이 끝나면서 광주와 대구 등 곳곳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계약이 종료가 돼서 더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최소 300명 이상이 이제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고 연금 관련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잠적한 대표를 찾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YTN은 청각장애인 커플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폭행과 갈취, 성범죄까지 당했다는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이 억대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가해자들은 치매를 앓은 남성의 어머니 재산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오랜만에 40대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어수룩한 면이 있었던 동생은 A씨에게 최근 알게 된 3명한테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신고를 하자 경찰은 동생의 지능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지능지수 51에 사회 연령 10살 4개월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범행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은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래요. 욕하고 때리고 목을 줄러 이렇게 발로 차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도 알렸는데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A씨 동생 명의로 대출을 강요하고 7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게 해 가로챈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해 소액 결제를 마구잡이로 했는가 하면 카드를 만들어 명품 가방을 사게 하는 등 1억 원 넘는 금품을 가로챈 거로 나왔습니다. 2023년 1월경부터 한 9개월 정도 가해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해자들의 어떤 묵시적인 여러 가지 강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으신 것을 확인을 했고요. 가해자들은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의 80대 어머니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여자친구인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고 어머니 명의로 고가 휴대전화 세대를 개통하는 등 1,000만 원 넘는 금품을 갈취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충격에 A씨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당뇨에 천식에 합병증에 지금 오셨어요. 그 돌아가실 뻔한 거 살려놓은 거예요. 젓가락 공장 밤새 잠 못 자가면서 돈 버는 돈을 노인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감금과 폭행,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가해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노인 기준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복지제도에서는 노인 기준을 65세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의 기준은 70세에서 74세가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은 건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에서 시작됐다고 보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40년 넘은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정부도 노인 연령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미래세대 부담 등을 이유로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준을 변경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각종 복지제도와 통계를 손봐야 하고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연금과 정년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둘 경우 앞으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따라서 전 세대가 참여해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대 신입생 고령화 이야기를 다룬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의대 열풍이 고등학생을 넘어서 20대와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 자유로운 의사가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는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인데 2023학년도 기준 25세 이상 의학계열 신입생은 7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학년도 157명과 비교해 보자면 5배가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체 신입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학년도 0.6%에서 2023학년도 2.8%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공개되면 이러한 만학도 신입생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의대를 가기 위한 반수와 재수도 늘면서 의학 계열 신입생의 나이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의대 선호 현상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입생 고령화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역 기피자 증가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형을 확정받았지만 이미 도주해서 수감되지 않은 복역 기피자가 누적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4,400여 명에서 2023년 6천여 명까지 38% 늘었는데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은 이들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는 복역 기피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 단서가 있더라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집에 숨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그 집을 수색할 영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을 하고 의심이 가는 장소에서 장기간 탐문하고 잠복하는 게 전부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복역 기피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닌다면 검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에 발의된 바 있는데요. 논의는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한 법조인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이미 형이 확정된 복역 기피자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건 문제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하고 있는 명동 분위기에 대한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한 장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어제 서울 중구 명동거리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꽤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노점상에서 산 음식을 먹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명동 상권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 인구의 60% 정도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분석되는데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7배가량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공실률도 크게 줄고 있는데 2022년 50%를 넘었던 공실률이 2023년 14%까지 떨어졌고 실제 국내외 유명 업체들이 매장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동 상인들은 관광객이 붐비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냥 표정이 밝지 않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 큰 위기를 겪으면서 언제 또 상황이 나빠질지 몰라서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명동에 남아있는 근대 역사의 흔적들을 복원해서 명동만의 색채를 보여주는 게 좋을 거라는 제언도 나오고 있고 역시 명동에서만 볼 수 있는 체험 상품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서울시도 명동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올해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3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 3명이 숨진 친이란 민병대 드론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공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을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르단 드론 공격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무장단체에 대한 응징 방식을 결정했는지에 쏠렸습니다. 다만 이란이 이번 공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며 즉답하지 않았고 이란과 소통하고 있는지 질문에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에 대응은 하겠지만 중동 지역의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여러 차례 공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무장단체가 더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타격을 입히고 이란에도 미군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It's very possible that what you'll see is a tiered approach here, not just a single action, but potentially multiple actions. 하지만 핵심인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직접 공격할 경우 확전이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공격하지 않으면 미흡한 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위기에 빠진 보잉사가 미국 의회 압박 속에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비행 도중 동체에 구멍이 났던 사고의 원인은 볼트 누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신형 기종의 인증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잉은 지난해 말 맥스7 기종이 엔진 과열과 결빙 방지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 연방항공청에 요청했습니다. 설계 변경 등을 고려해 2026년 5월까지 안전 기준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의 철회 결정은 최근 사고 기종에 대한 안전 우려와 이에 따른 의회의 압박 속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5일 170여 명을 태우고 비행 중이던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기의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보잉은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라는 미국 의회의 압박을 받았고 데이브 캘혼 CEO는 결국 이를 수용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보잉은 최근 일주일에 하루씩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과 함께 문제점을 찾아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counting on us. The flying public is counting on us. We are counting on us first and foremost. I know you guys love this company like I love this company. 이런 가운데 동체에 구멍이 난 사고의 원인은 볼트 누락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항공기의 최종 조립 과정에서 볼트가 누락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저 국내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죠. 그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데 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예, 승용차 수출액은요, 중고차 제외하고 63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30.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어쨌든 지난해 반도체가 좀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가 좀 이 수출을 견인을 한 셈인데 이 한국 자동차가 이렇게 선전한 배경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차죠. 전기 자동차랑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한 거,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정상화된 거,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 수요가 회복된 것이 주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같은 친환경차 수출액이 50.6%나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서 24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 이것이 주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특히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 이렇게 나란히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4년 동안 그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위 자리를 지켜왔는데 그 이제 성적표도 좀 넘어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난해 매출이 각 262조 4,72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6조 7,348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지표라고 하는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인데요. 이게 두 회사 합쳐가지고 10.2%로 역대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수치면 글로벌 전기차 아이콘이라고 하는 테슬라도 한 자릿수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뛰어넘었고 뭐 고급차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는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같은 친환경차, 그다음 SUV 같은 고급 고부가 같이 차종에 집중해서 수출을 한 것,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지난해는 이랬는데 이제 올해가 좀 문제잖아요, 교수님. 올해 자동차 수출 성적을 두고 좀 여러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은 사실 전망하기 어렵다는 소리인데요. 원래는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의 시차가 있어서요. 그 고금리의 효과가 본격화돼서 올해부터 미국이나 캐나다도 내수가 침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수가 침체가 되면 자동차 같은 거 원래 바꾸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전기 자동차 수요, 그다음에 내연 자동차 수요도 올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도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어제 밤에 발표를 했죠. 예.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수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요. 또 미국은 대선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인한 불확실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지금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나 이 수요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둔화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국내 자동차의 그 미국 수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원래는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미국도 상당히 지금 포화 상태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이상 저온 현상 때문에 전기차는 배터리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요. 미국에서 날씨가 추우니까 전기차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차 충전소마다 막 1시간씩 차량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 그다음에 SUV, 그리고 뭐 제네시스라고 고급 브랜드 이런 쪽으로도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전기차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차종을 판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지금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 회사들이 전기차 단가를 낮춰서 내연 기차 못지않게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 보급, 저가 전기차를 보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AI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전기차를 많이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방향으로 단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판매 경로를 개척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올해 또 다른 변수를 좀 짚어보면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리턴 매치가 좀 유력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말에서 본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시장에서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판매하는 차량의 현지 생산 비중은 약 40%입니다. 그 말은 60%의 차량을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니까 수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요. 또 다른 것은 트럼프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들이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우회에 수출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근데 문제는 기아 자동차도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북미 시장 수출 비중의 60%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알라바마주, 그다음에 조지아주에 각각 현대와 기아가 완성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조지아에 전기차 신공장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어제에 이어서 좀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요즘 크거든요. 이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10개월 만에 다시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6만 2천 가구가 돼가지고요. 10달 만에, 그동안에는 감소를 하다가 10달 만에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미분양 증가분 중에서 66.5%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그 미분양 물량이 지금 감소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뭐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쪽에서도 좀 분양을 늘리지 말라라고 한 측면이 있어서 분양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미분양 자체도 줄어든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건설사에서 분양 물량을 늘려서 공급 절벽 우려가 있다 보니까 분양을 좀 권장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분양 물량이 증가를 했더니 다시 미분양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의 미분양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건설 비용이 늘어나서요. 이거를 반영해서 분양가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고금리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요. 특히 대표적인 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그 일반형의 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이 주 원인이 돼서 고분양가 상황에서 고금리의 대출 규제도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까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그래서 이
분양 물량을 갖다가 수요가 따라갈 수 없는 관계로 미분양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도 추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악성 미분양이라는 건데 3개월째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악성 미분양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악성 미분양이라는 것은 준공 후 미분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 아파트가 건설이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팔리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건설회사, 특히 시공사와 시행사가 이미 비용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건설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팔아서 그 대금을 받아야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가 없어서 이런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건설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고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원리금도 상환이 안 돼서 대출 자체도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악성 미분양의 그 위험, 우리가 그 신호를 갖다가 이 호수가 1만 호가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 경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1월, 12월 연달아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호수가 1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으로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호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건설회사들 경영에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그래서 건설회사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최근에 일시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악성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 이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갖다가 구매할 경우에 다주택자로 카운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보유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대책이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공기업, LH 같은 공기업을 통해서 이 준공후 미분양 지방의 물량을 갖다가 매입하게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대책이 포함돼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건설회사들도 인허가라든지 착공, 뭐 분양 이런 건수가 좀 줄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부족으로 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연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누적된 주택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도요, 전년 대비 25.5%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착공, 그다음에 분양 물량도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도요, 전년 대비 45.4%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요, 지금 착공과 인허가부터 그 실제로 입주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요. 주택 착공부터 입주까지는 약 3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허가부터 입주까지도 한 4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25%에서 45%까지 전년 대비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3년에서 4년 뒤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전년 대비 뭔가 25%에서 45%까지 급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신규 공급 절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고요. 이러면 이제 3년에서 4년 뒤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이거는 전월세 가격에도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 역시 상승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또 FOMC 회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만 유력하게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고요. 나스닥과 S&P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FOMC 결과를 앞두고 지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FOMC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지표 때문에 일단은 3월 달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져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IMF에서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2.1%로 상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1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14.8로 2021년 12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3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미국 경제를 점점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작년 12월 구인 건수가 전월보다 10만 건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도 여전히 견조하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아서 미 연준이 뭔가 경기 침체 우려로 조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을 점점 없애주니까요. 3월 달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여서 증시가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이제 실적을 좀 공개했는데 좀 엇갈린 그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이제 2.93달러로 역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 부분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를 해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요. 주가는 마감 후에는 지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같은 경우도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월가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3%,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무려 52%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는 오히려 마감 후에 4%가량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타격은 광고 매출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는 마감 후 4%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순항 미사일은 기존의 화살 2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면서 군대의 신속 반격 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주변 국가 안전에는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살 2형은 화살 1형과 함께 북한이 최근 개발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지난 2022년 1월 25일 처음 시험 발사한 뒤 지난해 2월과 3월에 잇따라 쏘았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공격적 언행과 도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북한 도발에 절대로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은 한미 대응 태세와 한미일 공조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을 더 잘 인식시킬 것이라며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아파트와 차량 화재 소식도 잇따랐는데요.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손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넘어져 있던 화물차가 견인되자 차량 안에 있던 화물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또 다른 화물차는 앞부분이 납작하게 눌려버렸는데 사고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4톤 화물차가 앞서 도로 위에 전도된 16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1시쯤. 당시 다른 차량 운전자 40대 A씨가 차에서 내려 넘어진 화물차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뒤따르던 4톤 화물차가 A씨까지 그대로 덮쳤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사고 나지 않았고 전방에서 차를 세우고 걸어오셨거든요. 이 사고로 A씨와 4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전도된 16톤 화물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정차했다가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최초 사고부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거주하는 30대, 5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고 다른 층 주민 2명도 연기를 마셨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용인의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전부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문까지 보내 한 약속을 어기고 제지 공장에 농사에 쓸 물을 다시 공급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의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어제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2월 용수 공급 계약이 끝난 제지 공장에 다시 물을 공급해서 애초에 약속을 어겼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근처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네, 물이 얼거나 담수지 거리가 멀다면 산불 현장 근처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담수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불 진화 훈련 현장을 안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 한 대가 축구장으로 진입합니다. 고도를 낮춰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물통으로 다가가 물을 끌어올립니다. 산불 현장 근처에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해 산불을 끄는 모의 훈련입니다. 근처에 적절한 담수지가 없을 때 사용하는 4만 리터짜리 이동식 저수조입니다. 산림청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헬기로는 모두 13차례 담수가 가능합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근처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지만 물이 어는 추운 겨울에는 하천이나 저수지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주요 담수지로 한강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인왕산 화재처럼 담수지와 거리가 멀 경우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 한강이나 작은 하천에는 가까이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어 인간 피해 우려로 헬기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수지가 마땅치 않을 때 현장 가까이에 설치된 이동식 저수조는 물을 뿌린 뒤 다시 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동식 저수조를 소방차 또 물차가 계속 공급하면 이거는 산불이 끝날 때까지 가까운 위치에서 헬기가 담수를 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이동식 저수조는 실제 산불 현장에도 이미 활약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울진 화재 당시에는 근처에 저수지가 있었지만 공간이 비좁은 탓에 헬기가 공중에서 대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은 당시 현장 인근에 이동식 저수조 7개를 설치하는 등 헬기들이 물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진화 효율을 높였습니다. 현재 산림청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저수조는 모두 77개. 산림청은 이동식 저수조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다가올 봄철 산불 기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간 모두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콘텐츠 표기의 의무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물, 저작권 침해 등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웹툰과 대중음악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AI와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AI가 원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학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만 잔뜩 흐리지만 남부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곳곳으로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제주도에는 밤까지 최고 1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은 탓에 미세먼지를 해소하긴 어렵겠는데요. 현재 중서부와 전북,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더불어서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시간도 단축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 대전 2.2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 부산 14도 등으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